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4회차 강의를 해설할 건데, 이 4회차 강의는 이제 법원행시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날 이제 시행된 법원행정고등고시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법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존하는 헌법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다 보면 좀 길어요. 지문들이 길기도 하고 좀 생소한 판례들도 몇 개 보였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꼼꼼히 드리려고 하겠고요. 이제 이 4회차랑 그다음에 6회차에 이 법원행시 고등고시 문제를 좀 포함을 시킨 부분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문제랑 좀 난이도 조절을 해서 좀 적절하게 섞었겠죠. 그래서 지문들이 좀 긴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봤던 지문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그대로 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1번 지문부터 한번 보죠. 국가의 기본권 보호문인데, 기본권 보호문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보호무를 다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이제 요런 것들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경찰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합헌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동물 장묘 등록기 합헌 키워드.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그 동물이 죽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하는 시설,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반려인분들이 반려동물을 이렇게 장묘, 묘지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딱히 지역적인 제한 사유를 규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만 했냐면은 우리가 뭐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 악취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특별하게 지역이 어디다라는 것을 이제 막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헌 판례예요. 3번은 요 최근에 이제 국회직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럼 이제 좀 길지만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봤었던 지문일 거예요. 저랑 AS나 동형 모의고사 있었으면은. 그럼 이제 4번이 답일 건데, 4번은 바로 위험 키워드가 보입니다. 확성 장치에 대한 소음의 규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아, 그럼 이 판례는 이런 것이구나. 확성 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국가가 국민의 기본보험 보호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좀 길었지만 답을 맞출 수는 있었던 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생소한 지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2번에 1번은 판례 많이 나왔죠. 근로자가 이 사업주가 지배하는 통근버스 아래서 출퇴근하던 도중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한다? 개인이나 아니면 도로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공무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맞고요. 2번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위헌 판례는 65세이고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노인성 질병 판례가 있어요. 노인성 질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장애인 신청 자격을 제한한 판례, 제가 해설지에서도 비교해놨죠. 요 판례는 이제 위헌이지만 65세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위헌인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것은 바로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이렇게 되는 거죠.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법에 적용해서 배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3번에 혈우병 위헌 판례가 있죠. 바로 이제 1984년 1월 1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A형 혈우병 환자 판례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풀 수 있었을 건데 4번이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가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국세를 좀 안 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건물이 이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X라는 건물이 있어요. X라는 건물의 가액이 평가 가액이 20억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들이 다 채권자인데요. 다 7억씩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거 팔아도 여러분들 돈이 충분하게 보상이 안 되죠. 왜냐면 총 채권 금액은 28억인데 이거 팔아봤자 20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들은 이 목적물이 팔려서 그래도 5억씩이라도 가져가고 싶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합니다. 내가 경매로 넘겨받겠다. 그럼 이제 보증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합시다.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결국 그 사람이 그 낙찰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맡겨놨던 보증금의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에서 매각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간 내에 결국 최종적으로 20억을 다 냈어요. 이행하지 않았죠. 그럼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을 원래 어디다 써야 되는 게 맞냐면은 요 건물의 가격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매 금액의 그 목적물의 가액에 추가시켜서 조금이라도 채권자들이 돈을 더 받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사람이 납부한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니까 나라 좋은 일만 시키고 이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되죠. 왜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지금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국고로 귀속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일반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줘야냐면은 목적물의 가액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나 아니면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나 똑같은 절차거든요. 똑같은 절차인데 이거는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돼서 국고로 귀속을 해버리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출제를 해봤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해놨지만 결국 그 사는 것을 포기했을 때 계약 보증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면 안 되고 이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해버리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해드렸어요. 네, 요거는 좀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문제 3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라는 것은 행정조사의 실질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가 아니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이거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행정처분일 뿐이고 사람을 막 가둬놓거나 하는 강제처분은 아니죠.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조차 안 된다. 영장주의 위배되지 않는다. 오케이고 3번은 합헌 키워드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죠. 왜 틀렸어요?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행정조사의 실질을 가질 뿐이니까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니죠.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넘어가 버렸죠. 1번이 답입니다. 4번도 급속을 요할 때는 우리가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니까 답은 1번으로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판례 중요하다 그랬어요. 4번
자, 예비군 훈련 대원의 본인의 부재 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 가족 중에 성년자가 그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형사처벌을 심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판례라 그랬죠. 그래서 최신 판례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 결격 사유는 좀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건데, 이것을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에 요건 좀 깔끔하게 나왔네요. 바로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영창 처분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그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헌법 위반된다라는 것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고요. 4번이 틀렸는데 요거는 어렵게 읽으려고 하지 마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한대요. 이게 이제 형법상의 형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런 거 막 필요 없어요. 뭐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 부분, 이런 거 따로 떼서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꼬시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헌법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형법에서 기본서 내용 상당 부분 또 잘라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소식은 못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네, 괜히 어렵게 돌아가지 마세요. 문제 5번.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죠. 상대방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료도 결국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료 안 내면은 노역장 유치시키는데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맞고, 위헌 키워드죠.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죠.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요. 4번인데 금고 이상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런 결격 사유를 두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겠죠. 그래서 3번 최신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제 6번. 이건 위헌 판례죠. 세무사 자격증이 원래 있었어. 근데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자격증도 딴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냐? 헌법에 위배가 된다. 근데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은 다른 판례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변호사 따면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줬지만 더 이상은 이제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왜냐면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랑 세무사가 하는 일이랑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일 건데, 이 4번은 여러분들 최신 판례에서 무슨 판례를 배웠냐면 바로 로톡 사건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에 우리가 이러한 변호사로부터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가 바로 로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변호사 광고를 했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서 최근에 이제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챙겨두시면 좋은 판례겠죠. 우리가 다 다루긴 했습니다. 네. 문제 7번 위헌 키워드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본인이 장난으로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못한 경우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기탁금을 반환시켜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2번 판례는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그렸을 때 잘 보세요. 원래 이제 재외 투표 기간이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재외 선거를 안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재개 결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재외 투표 선거가 보통 이제 본 선거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귀국한 갑이라는 사람에게 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왜? 재외투표 기간 중에 선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국내에서라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이것은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침해하는 판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봤었던 판례입니다. 자, 부재자 투표 개시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한 것은 위헌이죠. 대신 오후 4시 일찍 정한 건 합헌이죠. 결국 위헌성이 있어요. 근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처벌을 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답은 이제 골라낼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판례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8번에 1번.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담임권이 직업의 자유보다 특별하다. 그래서 별도로 직업의 자유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맞고. 2번,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성인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지.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못 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번,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사실은 3번과 이제 4번 지문이 같은 판례인데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되지만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그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징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최신 판례죠. 그래서 요 판례랑 사실 같은 판례예요. 이게 동그라미라는 게 아니라 같은 판례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됐지만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위배가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신 판례죠. 그 다음에 9번 청원권. 그래서 우리가 청원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청원권이 기본권으로 규정이 됐는데 우리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진술할 수 있다. 수리하고 심사해야 될 의무도 있고 결과 통지 의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청원권 행사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서 진술하더라도 청원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쉽고요. 그 다음에 청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해서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죠. 결과만 통지하면 충분했다. 그래서 문제는 쉬웠어요. 10번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냐 이건데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볼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처음 봐요. 그렇죠?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예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들렸고, 그 다음에 공중 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두 문자랑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10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 헌법에 위반이 되죠. 대신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 두 개를 잘 고민을 해봤네요. 그 다음에 자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역에 속하는데 우리가 자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을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이건 경찰 시험에서 나왔었죠.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듯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은 최신 판례 중에 위헌 판례 한번 결론만 보시면 돼요.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위헌 판례니까 챙겨두시면 좋겠다 해서 답은 3번으로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번은 기억번. 우리가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나 상실 이런 것들도 다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까지 기본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국적 취득 요건 중에 품행이 단정할 것, 요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번이 또 최근에 나왔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죠. 요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케이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게 없네요. 그쵸?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저번에 봤던 지문이죠. 혼인의 남녀 동거는 헌법적 질서로 선언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자유 10조에 있어서 보호가 됐는다. 그래서 중복이지만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디귿번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게 되어, 이것은 기본권이다.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오케이. 자, 리을번. 중원의 취소 청구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중원의 취소 청구권으로 소멸 사유나 제척 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후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조 1항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같은 것이 문제가 따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우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중요한 기본권이다 해서 이것도 이제 틀린 지문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13번도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문제 14번 통비법이죠. 봐.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판례. 우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고요. 인터넷 회선 팻킥 감청 판례도 통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 자, 3번 지문은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모든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소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예요. 보시면은, 뭐 많이 속이는데, 무범한 제출 제도는 뭐 수용자의 발송 서신에 대해서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뭐 상대적 검열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 교도행정의 방식일 뿐으로써 수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니에요. 어쨌든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 돼요. 변호인한테 보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다 와장창창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위주로 잘 공부해야 되겠죠. 4번에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나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열람한 행위는 이제 그 보낸 문서가 잘 도착했나라는 확인 절차에 불과해요. 그래서 통신의 자유가 제한이 되겠지만 침해는 아니다 해가지고 3번 지문은 키워드를 잘 보고 풀어야 되는 것이죠. 요거는 헌법에 위반이 되는데 중간 부분에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 15번. 조례 개정 재표 청구권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고.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이 참정권은 국민만 가질 수 있죠.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고. 그 다음에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은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자연인만인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지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재박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재산권의 박탈이라든지 참정권의 제한을 소급적으로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조문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네. 16번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 청구권은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되지만 너무 짧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조금 적당하게 기간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거고, 2번은 지방공무원이 면직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짧진 않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3번 직권 면직 처분을 받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이게 필요적 전치주의죠.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해서 불리한 처분할 때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판례로 지방세와 관련된 필요적 전치주의 이의 제기가 옛날에 헌법에 위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위배된다 볼 수 없다 맞고요. 4번은 이제 조심해야 되죠. 우리 재판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이제 틀리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입법 형성권의 일탈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게 이제 국회직 시험이었는데 또 7급 시험에서 또 다르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등을 통해 가지고 좀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보시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대한민국의 과거사 정리 사업이죠. 자, 우리가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데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을 바로 답으로 고르면 되겠고, 2번은 똑같이 동의하면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이 되는데 바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 맞고, 우리가 중대한 인권 침해나 조작 의원 사건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상 소멸시효가 있어요. 이 소멸시효가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요거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알았다는 것은 내가 알았다는 거니까 주관적인 기산점이에요. 내가 알았어. 내가. 그 다음에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고 사실이니까 객관적 기산점입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나 조작 위헌 사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주관적 기산점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75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985년에 주관적 기산점이 죄송합니다. 객관적 기산점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해서 이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니까 1985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있어요. 지금 2010년이나 2020년대에 들어서 과거의 국가의 잘못을 따져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중대한 조작이나 인권침해 조작위원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해버리면 이 시점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가지고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사람 놀리는 거죠. 잘못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네가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게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만 적용해야 되냐면은 안날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아, 내가 피해를 받았다. 알았다. 그러면 3년 안에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내용 중에 10년이 지나버렸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기산점을 적용시켜 버리면은 돈을 실제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민법상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해서 10년 지났으니까 미안하지만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우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4번은 이제 부마민주항쟁 합헌 판례인데요. 이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1번을 답으로 골라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지문이 좀 어렵다 이거죠.
문제 18번. 여러분들 요건 좀 조심하게 읽어야 되죠. 우리가 그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위를 할 때 그 법이 유효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 될 줄 몰라요. 나중에 위헌이 돼도 이 당시에는 몰라요. 그럼 이제 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위헌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난 사정이고요. 요것에 대해서 행위 당시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국가배상청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도 안 되겠죠. 이런 시간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2번.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했는데 국가배상 청구권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구권이요. 그럼 이제 형성입니다. 형성의 문제고 제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틀렸어요.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 청구권의 문제이지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은 안타깝게도 성립 요건이 크게 중요한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렸다. 그 다음에 4번부터 읽어보면 공무수탁 사인도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상의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으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인정이 돼서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재산권으로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3번이 적절했어요. 문제 19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2번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 판례가 없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에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평균 임금을 정해서 고시해야 되냐 이건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좀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권의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면은 최저임금이나 평균 임금이 산정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의 행정입법, 자기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에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에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한다 이거죠. 그래서 2번이 쉽게 답입니다. 20번. 옛날에 이제 냈었던 것 같은데 축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제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에 적용이 제외가 되냐? 우리가 휴일 때 닭이나 소나 돼지가 굶는 거 아니에요. 휴일 때도 여러분들 밥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중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고요. 2번. 우리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한 1년 5개월째 퇴직했다 이거예요. 우리 유급휴가는 1년을 채워야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인정하지만 중도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3번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일을 안 했죠? 그럼 연가에서 잘라야 되죠? 예를 들어서 3개월 정직을 받았으면 1년 중에 4분의 1은 일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가를 4분의 1을 자를 수 있어요. 요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노조 전임자는 노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급여를 지원해버리면 사장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5회차, 6회차가 남았어요. 그래서 5회차의 경우는 좀 평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고요. 6회차의 경우는 이제 법원행시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우리 경찰 시험 전에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는 다 다뤘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일주일 정도 남게 될 시간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